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이제 그 거리 계정기의 이제 동작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과연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제 거리 계정기가 뭐냐? 먼저 이거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거리 계정기의 정의가 뭐죠? 바로 나오시죠.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사고 지점까지 거리라고 하니까 딱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뭐 PT가 있을 거고요. 여기 CT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고 지점까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뭐 들어오겠죠? 여기 전압이나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여기 뭐 PT 쪽에서 전압이 들어올 거고 CT 쪽에서 전류가 들어온다. 그럼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거를 여기 요 계정기 설치점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점에서 요 사고 지점까지 임피던스를 쭉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요 사고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가 매칭이 되니까 그 지점까지의 요 위상차 PT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R은 I분의 V인데 문제는 V가 다 2차 거를 1차 쪽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PT 부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것도 CT 부분의 1이 되는 거죠. 변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계산하면 PT 부분에 CT가 돼서 이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항상 2차 측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계정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요게 사고 지점보다 지금 내부적인 부분일 때는 이게 지금 세팅치가 ZS가 이거고 ZF가 커줘야지만 동작한다고 그랬죠? 아까 반대했었나요? ZF가 작으면 내부 세팅지보다 작을 때가 동작합니다. 지금처럼 네. 그렇게 됐대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요게 작을 때 아니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세팅치가 돼 있고 여기 세팅치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팅값 안에 들어오면 왜냐면 거리 계정기를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각도가 되는 부분이 존1 존2, 존3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들어오면은 얘가 이 내부 고장 사고라고 해서 동작을 하는데 세팅치가 내가 얼마라고 했는데 그 실제 폴트가 그 안에 들어오면 동작을 하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외부 고장 사고에 대해 외부 사고에 대해서 오동작하지 않게끔 요런 세팅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85%, 150%, 225%로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으로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세팅치보다 작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류효과에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ZS가 ZF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죠. ZS가 ZF보다 작았을 때는 이게 내부 고장으로 판단해서 릴레이는 동작을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였고 이 ZS에서 ZF가 커져버리면은 이건 외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동작한다. 부동작. 릴레이는 부동작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전원이 다중이 돼 있을 때요. A라는 부분하고 C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B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 사고 지점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 X1, X2라고 하면은 여기 IA라는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서 뭔가 또 IB라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IA하고 I 플러스 B라는 전류가 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 지점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중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여기 고장인데 그게 아니라 요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 IA 플러스 IB만큼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 부분이 기울기가 틀려지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전류에서 분류된다고 그래서 요걸 이제 분류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류효과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피던스가 실질적으로 임피던스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분류효과에 의해서 보시면 전류가 원래는 X1 플러스 X2 만큼의 임피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실제로 X1 플러스 X2 플러스 IA분의 IB의 X2만큼의 임피던스가 늘어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ZS
ZF 해가지고 얘가 임피던스가 작아져야지 동작하는데 원래 임피던스가 이렇게 X1 플러스 X2만큼의 임피던스가 세팅이 돼 있는데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여기 전류가 더 들어오면서. 그래서 임피던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얘가 ZF가 ZS보다 커지는 거죠. X1부, 이게 ZS고요. 이게 ZS고 이게 ZF인데 이만큼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커지다 보니까 얘는 부동작을 한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언더리치라고 하다 보니까 왜냐? 여기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언더리치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제 오버리치는 여기보다 더 나간다고 해서 오버리치의 개념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임피던스로 계산해야 되는데, 임피던스가 아까처럼 R은 I분의 V에서 지금 분리효과 나올 때는 뭡니까? 전류가 늘어나는? 전류가 줄어들죠.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 전류가 줄어든다는 개념이 얘하고 얘가 있어가지고 이 전류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전류가 줄어든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요게 좀 헷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오버리치 할 때는 전류가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커져서 뭡니까? 이 부분이 R이 작아지죠. 작아지면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ZS하고 ZF에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밖에 사고인데 얘가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이 ZF라는 이 세팅되어 있는 값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값 안으로 들어와서 동작해버린다. 그래서 얘는 오동작이 되는 거고, 오버리치에서는. 언더리치에서는 부동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매칭이 잘 안 됐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임피던스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매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혼돈이 돼 있었는데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요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써주시면은 지금 얘기했던 언더리치, 오버리치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설명한 거랑 제가 설명한 거랑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뭡니까? 거기다 살을 조금을 더 붙였죠. 뭐 계정기가 뭐냐, 거리 계정기 뭐냐, 계정기 설치점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살을 조금씩 더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게 이제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정리하시는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보시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1교시에 있는 자료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주파수가 발전기 터빈 운전상의 문제점과 운전 방법. 주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문제죠? 부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발전기하고 부하는 연결돼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속도가 주냐 이거죠. 뭔가 더 늘었으니까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측면에서는 얘가 늘어났던 건 부하가 많이 걸렸으니까 얘가 힘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발전기가 트립이 된다. 서서히 변하시는 AVR 운동이 빈번해진다. 계좌전류가 증가된다. 심하면 진상운전이 된다. 왜 계좌전류가 증가될까요? 왜냐면 내가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왜? 내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뭔가를 더 넣습니다. 그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얘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지금 발전기가. 컨셉은. 터빈 측면에서는 발전기는 힘을 내지만 터빈은 어떻게 되죠? 얘는 정기적인 측면이고요, 얘는 기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얘도 힘들어지겠죠? 정기적인 부분이 발전기가 계좌전류를 더 누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계적인 입력이 더 들어와야지만 정기적인 출력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출력을 늘어나기 위해서 터빈 쪽에서는 뭔가 그 힘이 더 들어와야 되니까 진동하고 온도 변화 생기고 가버너도 빨리빨리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열어주다 보니까 터빈의 그 날개 쪽에 더 많은 입력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무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써주시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지금 알고 있는 게 PF 컨트롤에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AVR 부분은 여기 일단 또 넣는 부분이 여기다 PSS하고 또 이런 계통들을 더 넣어서 한꺼번에 구성을 알아주시라고 얘기했고, 요거는 지금 발전기가 그 터비니까 그 조석이 있고, 이거는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여진 거죠. 요건 정기적인 부분, 요건 기계적인 부분. 그래서 개통 주파수가 저하 시에는
로드 리미터를 뭐 주파수 변화 시 출력을 일정하게 하는 로드 리미터. 이게 지금 이소크로너스 모드하고 드럼 모드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발전기의 일부는 이소크로너스 모드를 해가지고 이런 로드 리미터 운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드럼 모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 조정용 발전소는 이소크로너스 모드로 해가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고 얘도 일정하다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게 되면요 이렇게 갑니다. 어느 이상 됐을 때는 그때는 주파수 조정률 쫓아가는데 이소크로너스 모드는 이렇게 돼 있고 드럼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드럼 모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발전기 출력이 늘어나면 떨어지고 발전기 출력이 늘어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발전기 출력에 상관없이 일정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주파수거든요. 여기가 주파수 PF 컨트롤 아닙니까? PF 컨트롤. 일정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계속 운전하다가 그거 어느 이상 되면 얘가 카바를 못하니까 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발전기 모드에는 두 가지 운전 모드가 있습니다. 이소크로너스 모드하고 드럼 모드라고. 이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돌릴 때 보시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가버너 프리운전. 가버너가 혼자서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부조작용. 해가지고 뭐니까 부하의 자기재해성, 조속기 프리운전,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배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로드 리미터라는 건 그 이상은 뭡니까? 요거 부하를 더 하지 않게끔 잡아주면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개념은 약간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컨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까 상태 추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좀 상태 추정할 때 전력 계통 내에 뭐라고요? 전압, 전류, 전력, 뭐 위상각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주면 얘가 어떤지 압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뭐 합니까? 심장 박동수 체크하죠. 그리고 뭐 하죠? 혈압 체크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피 뽑죠. 이런 것들 자세히 딱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보는 게, 얘도 전기 계통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전압전류, 전력, 뭐 위상차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비슷하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때 보는 게 PQ, V 델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모선전압, 위상각, 뭐 PQ 이거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뭐라고 전력조류에 관련된 PQ, V 델타 이 부분을 그냥 다 봐가면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통 적용 시는 삼상 평형 상태로 해줘야 된다고, 정상 상태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계통 정수의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측정 데이터는 동시에 측정돼야 된다. 이런 것들. 왜냐면은 다 한꺼번에 판을 짜놓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딱 받아들여서 그 정수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전에 가서 보시면 계통 특성 정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에 대한 등가 정수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계산된 값을 다 EMS에다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지금 계통에 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딱 측정해가지고 넣어놓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상태 추정이라는 건 모의 사고를 상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전력량이 요게 뚝 떨어졌습니다. 모선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럼 걔가 없어졌으니까 그 없어진 만큼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모의 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해주면 얘에서 한 60%, 얘에서 한 30%, 쟤에서 한 10% 해가지고 100% 공급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나중에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북이 만들어져서 그게 배포가 됩니다. 변전소별로. 그래서 그러면 변전소에서 그거를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지만 실질적으로 전력거래소 쪽이나 그쪽을 통해서 또 지시가 오죠. 지시가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가이드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끊어라. 왜? 우리가 카바를 못하니까.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고 카바를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계통운영 쪽에서 어떻게 내가 지시가 오면 가는데 변전소 쪽에서는 그 지시를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 쪽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지금 뭐 더 올려라. 죽여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변전소 쪽에는 올려라 죽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걔네가 뭐 올리고 죽이고 할 게 없습니다. 올리고 죽이고 한다는 건 OLTC 탭 조정 그 정도 외에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콘덴서 집어넣고 이런 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력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자기네들 자체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측정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PQV 델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다. 이게 그 관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언더리치, 오버리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 여기 보셨던 IAV나 IBX2만큼은 늘어나는. 이걸 가지고 겉보기 부분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지점까지의 임피던스보다 크게 나타나서 고장점이 거리적으로는 동작 범위인데도 이 오동작이 아니라 부동작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동작 되는 수가 있는데 이걸 분류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언더리치에서는 언더리치가 일어난다. 아까처럼 요만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더리치라는 개념은 아까 그 사고 지점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임피던스는 줄어들었죠.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언더리치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임피던스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임피던스는 늘어난 거죠. 임피던스는 늘어났는데 왜? 요거만큼 뺐더니 요만큼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게 사실은 더 늘어난 거죠, 사실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요만큼의 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X1 플러스 X2로 봤을 때는 내가 세팅한 것보다 이제 그 지점이 밑에 지점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합계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얘가 그 지점이 원래 사고 지점이 내가 세팅한 값보다 더 줄어들어서 보여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걸 언더리치라고 한 거고,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커졌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헷갈렸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오버리치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얘가 오동작을 하게 된 거고요. 줄어드는 거죠, 얘는 반대로. 임피던스가 줄어든 거죠. 버드케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봅니다. 세 장처럼 돼 있다. 그 전력선 연선시 문제점으로 전력선에 부푸름 현상이 발생하고, 부푸름 현상이라는 게 아까 중간에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연선이 있고 긴 선이 있습니다. 뭐가 연선이고 뭐가 긴 선이죠? 연선을 올리는 걸 연선, 땡기는 걸 긴 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올리는 걸 연선, 땡기는 걸 긴 선을 하시지 말고, 일단 올려서 땡기면은 연선이고요. 거기다가 땡긴다는 게 가선근구나 이런 것들을 다 치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치부를 할 때가 긴선입니다. 긴선인 완전히 조종을 하는 거고요. 연선은 간단하게 걸어놓는 게 연선. 열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선근구를 치부한 다음에 정확하게 조종하면 이게 긴선이 됩니다. 근데 여긴 뭐라고? 연선시 문제점이라고 그러죠. 땡기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 단선이 끊어져가지고 부풀음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압축 1, 크램프 압축 후 외층 소선들이 돌출하는 경우, 아까처럼 가운데 부분이 끊어지다 보니까 외층에 이렇게 S꼬임이나 Z꼬임을 해놨던 그 부분이 풀리면서 세 장처럼 보여진다. 그게 버드케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선 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땡길 때. 그래서 건설공사 당시보다는 단경간의 전선 교치 시 자주 발생한다. 처음에 땡길 때보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교치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연선차에서 인상각도가 클 때 시공 기준 5도 이내에서 인상각도 크게 되면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로 직하에 드럼장을 설치하지 못해 수평 각도가 심한 경우, 이제 제가 지중 케이블은 드럼장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은 풀링을 해봤는데 가공선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한쪽에다 그 드럼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케이블이 드럼에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드럼을 해놓으면 여기서 슬슬 당기면은 얘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 풀려지고 그 앞에 풀려지는 앞에다 롤러를 달아가지고 케이블이 다치지 않고 잘 굴러가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헬기로 인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풀링을 한 다음에 그걸 저쪽 한쪽에서 뭐 전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감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아주는데 이게 지금 드럼장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각도가 커지게 돼. 드럼장이 있다는 건 멀리서 해가지고 완만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없이 밑에서 당겨지니까 이제 완만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힘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전선의 회전 방지, 아까처럼 이게 가운데 돼 있는데 얘는 가운데 있고 이게 회전을 하지 않게끔 사실은 앞에다가 그 폴링 아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게 좀 덜 돌게끔 만듭니다. 이게 앞에다가. 근데 이제 가성공상 시 전선 회전을 방지하는 스웰벨과 카운터웨어를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소규모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땡기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짧은 구간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귀찮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다 쓰지 않고 간단하게 잡아 땡기다 보니까 힘이 걸려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절차대로 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 그래서 규정 토크에서 회전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최측의 꼬임 방지와 동일한 방향에 대해서 메신저 와이어를 해서 회전을 방지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회전을 줄여가지고 회전이 안 되다 보면은 이 안에 그 단선 부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단선 부분이 안 끊어져도 얘가 그 바깥에 꼬인 부분이 소선수가 이렇게 감겨져 있다 보니까 밀리다 보면 얘가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꼭 그 단선이 끊어져야지만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출 각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 소선의 늘어남을 작게 한다. 활차의 직경을 이거 이상 되는 걸 해서 뭡니까? 이게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만하게 되겠죠? 근데 이 활차가 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만하지가 않고 각도가 커질 겁니다. 지금 이건 각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활차의 직경을 어느 정도 이상 큰 걸 사용하라는 거는 얘가 각도가 완만해지니까 힘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장년 연선 피하고 전선의 밀림을 작게 한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여기 전선 표면에 기름이 건조할 경우는 연선차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주의를 해서 미끄럼을 양호하게 한다. 근데 이제 지중 케이블은 그리스를 바릅니다. 들어가기 전에. 밑에 가서 보시면은, 전력구에 들어가기 전에, 장력을 보거든요. 장력 봐가면서, 장력계가 땡기는 쪽에 있습니다. 땡기는 쪽에. 왜? 땡기는 쪽에서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장력계를 봐가면서, 땡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쪽에서 그리스를 계속 발라줍니다. 고무장갑 끼고. 저도 열심히 들어가서 발랐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왜 바를까? 잘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장력이 덜 걸리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율차동 계정에는 이미 그 전에 보셨던 거와 똑같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변압기를 그릴 때는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델타 Y에 따라서 Y 델타로 뭐 이렇게 그 CT의 결선을 바꿔서 그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요즘은 근데 디타 계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Y로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 아날로그 때나 그런 게 있었고요. 동작 코일하고 억체 코일하고 관계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차동 전류에서 내부 사고 시, 외부 사고 시의 어떤 그 동작 원리를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근데 여기 발전기만 돼 있지 변압기는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동작 특성은 비율차동기의 동작 특성 곡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동작 전류, 여기가 동작 전류, 여기는 부동작 전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비율차동 계정기의 동작 특성 곡선은 해가지고 여기 로셋 그 다음에 비율충동 부분 여기 포화 부분 해놓고 여기 하이셋 이런 그림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라는 얘기죠. 변압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로셋이고 여기는 하이셋이고 로셋 하이셋은 밑에 레벨을 세팅한다는 얘기고 하이셋은 높은 레벨을 세팅한다는 얘기고요. 요게 바로 비율차동 부분입니다. ID분의 IT 부분이고 요게 CT 포화에 의한 부분입니다. 요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다가 그 옆에다 좀 써주시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소형 열병합 발전인데 연료를 연성시켜 발생하는 열과 증기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열과 증기를 모두 사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 1차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사실은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에서 쓰시는 건 한 33%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28%에서 3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증기 터빈을 썼을 때는 한 38%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열로 소모가 됩니다. 근데 열병합 발전은 어떻게 하냐? 전기 에너지가 한 28%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열을 먼저 쓰거나 전기를 쓰거나 해가지고 그 열 손실이 좀 더 큰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열을 따로 쓰기 때문에 또. 일반 증기터빈 발전소 같은 열을 따로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서 전기적인 부분으로 좀 더 쓰실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에너지는 한 27%, 28%인데 열 에너지가 한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90% 가까이 뭐 80 몇 프로라고 나오죠. 80 몇 프로 정도의 전체적인 효율을, 종합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열병합 발전의 개념은. 그래서 열병합 발전을 쓰는 거고요.
복합 발전을 쓰게 되면 복합 발전에서는 이 뭐 한 48% 정도, 그러니까 38%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증기 터빈은 38%인데 복합 발전은 한 4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 나눠가지고 28%는 열병합 발전이 전기율이 한 28% 정도라고 되시면 됩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열 에너지는 뭐 80%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열을 버려버립니다. 얘만 열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주고 터빈을 돌려서 뭡니까? 전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전력을 발생시키고 남은 열을 가지고 뭐 쓴다 이 얘기인데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가스 터빈 열병합 발전인데 가스를 할 때는 가스를 잘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공기가 필요한데 그 공기를 여기 연소기에다 여기에 가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연소기에서 가스가 들어오는데 공기를 컴프레셔에서 압축기가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니까 자동차 보시면 터보 있죠? 터보 차지. 디젤차 같은 거 보면 앞에 터보가 써져 있죠? 그게 뭐냐? 힘을 더 내려면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면 얘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OHC, DOHC 이건 뭡니까? 싱글 DOHC, 싱글 오버헤드 캠 해가지고 이 캠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DOHC로 자동차에 되어 있는 겁니까?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오버헤드가 양쪽에서 들어가 있다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얘가 푸시를 더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얘가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디젤차 같은 거 보시면 SOHC가 있고 DOHC가 있죠. 그 승용차 좋은 거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V6라고 돼 있죠? 그건 뭡니까? 밸브가 6개가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밸브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2개. 이행정. 그래서 흡입 압축을 같이 하고 폭발 배기를 같이 하니까 2개가 도니까 얘는 50cc, 125cc 이렇게 돼도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자동차는 어디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사행정으로 돼 있으니까 밸브가 4개 돼 있는데 걔는 6개가 있는 겁니다. 6개가 있으니까 힘이 더 센 거죠. 왜? 하나 1.5배만큼을 더 돌리는 겁니다. 밸브가 6개가 있다는 건 하나 행정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은 대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힘이 더 센 거죠. 밸브가 많다는 건 그 안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그 폭발창이 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선박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디젤 발전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좀 용량이 크죠. 이제 LNG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이제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층 정도 높이 됩니다. 발전기가. 그런 것들은 되게 크고요. FPSO 같은 데 가면 일반 발전기하고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FPSO 가봤자 얘는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러지 앤 O가 뭐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로팅에서 이게 다 정제도 하고 저장도 하고 다 하는 게 FPSO인데 그게 한 1조 정도 합니다. 배 한 척에. 그럼 걔들은 가서 보면은 발전기가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비상 발전기가 선두 쪽에 하나 있고 선 밑쪽에 그냥 발전기가 있는데 그건 한 2000 kV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옆에 이렇게 밸브가 이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없다는 게 일반 배는 보시면 뒤에 프로펠러 큰 거 하나 있죠. 그걸 돌려가지고 가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밸브가 옆에 있어가지고 얘가 도는 프로펠러가 옆으로 돕니다. 그 자동차 바퀴는 4개가 있죠. 근데 4개는 어떻게 돼 있죠? 뒷바퀴는 고정돼 있죠. 그게 아니라 얘는 앞바퀴처럼 4바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움직여가면서 조그만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플로팅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얘가 하는 것들은 배가 험한 파도 위에서 위치 제어를 해야지만 됩니다.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풍랑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밑에서 정확하게 이걸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는 설비들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들어가는 돈보다 바닥 밑에 들어가는 돈이 10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바닥 밑에서 꺼내는 데 들어가는 건데 배가 1조죠. 그 밑에 설비는 10조입니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기술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서브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하고 그 안에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냐 우리 이제 무인 잠수정처럼 그 안에 변압기니 이렇게 전동기니 그게 다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비싸고요. 케이블만 끌고 와가지고 쓰니까 훨씬 더 편하죠. 왜? 변압기가 저 밑에 있으니까 전압 강화도 없고 그다음 힘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위에서 지금 케이블 내가지고 밑에 모터에서 뭔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엔진 열병합, 터빈 열병합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 열병합이라는 건 엔진으로 돌려서 열병합을 하는 거, 터빈은
터빈을 돌려서 열병합을 하는 건데, 이건 가스 터빈이고, 이건 증기 터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엔진 냉각수로 온수를 사용하고 저유향유나 경유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젤 발전이고요. 이건 터빈 발전은 이건 가스 터빈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대형 건물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돼 있고,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이 호텔이 뭐냐? 롯데호텔 가시죠? 저기 거기도 지금 열병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말고 롯데호텔 바로 옆에 그 안에 이 발전기가 4개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서 이 발전기를 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시바 제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ABB 발전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이제 제가 개전기 세팅 작업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세팅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발전기 배운 겁니다.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을, 물론 이제 그 전에 했었지만, 그때 했던 거는 그냥 그 임의적이었고, 요거 하면서 병렬운전 조작 합의하면서 거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개전기 자료들.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디지털 개전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배운 겁니다. 디지털은 봐서는 어렵습니다. 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아날로그 개전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디지털 개전기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증기터빈이냐 가스터빈이냐 뭐 그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조그만 거 우라늄이 뭐라고요? 235입니다. 235가 뭐라고요? 천연 우라늄이라고요. 238은 농축 우라늄입니다. 239는 플루토늄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1g이 뭐라고요? 석탄의 3톤입니다. 석유는 10드럼, 천연가스 1.4 세제곱미터 되는 그 1g이 얼마입니까? 아주 조그만 거 아닙니까? 스푼도 안 되죠. 1g이면은 우리가 일반 계량하는 스푼 요게 10g이거든요. 요거 일반적으로 수저 뜨는 게. 그럼 그거 조금만큼 그 1g이 천연 우라늄이라는 얘기죠. 천연 우라늄은 농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농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핵 반응을 일으킨다면 이런 에너지를 일으키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우라늄이 있습니다. 어디냐? 충청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채산성이 없는 겁니다. 있는데, 아까처럼 농축 부분이 없다니까 땅을 이만큼 팝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라늄이 조금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 개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외국에서 사다 쓰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그 호주 쪽에도 우라늄이 많이 들어가요. 호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광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핵연료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연료의 수송 및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연료 전압비가 있는데 아까 U38 고속 중심 있는 도심에서 U38의 중성자를 충돌시켜 U38이 핵 분열이 가능한 플루토늄으로 변환될 경우 플루토늄은 핵연료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발전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만큼의 제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이 나왔을 거고 플루토늄이 몇 g이면은 핵폭탄을 몇 개 만들 수 있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북한이 어느 정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걔네들 원전을 돌렸기 때문에 그 제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저는 핵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안정성 때문에 제어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밑에 땅굴에 들어가서 터트렸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제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불 붙이면 펑 하고 터지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걸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이 뭐 미사일도 쏘아서 그 정도 올릴 정도면은 중국이 비행기 팔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중국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중국이 이제 몇 년 뒤면은 다 출할 겁니다. 지금 핸드폰 같은 것도 보십시오. 벌써 가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그럽니다. 영어 배우지 말고 중국어 배우라고. 중국어 배워야지 돈 번다고. 왜? 거기는, 중국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우리가 얘기하는 호갱이, 호구인데 그 중국 사람 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 관광객들? 예? 요크? 예? 유오크인가? 예? 그 사람들 와서 쓰는 돈이 대단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일본은 거의 안 옵니다. 중국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생활 격차가 너무 빈부 격차가 큰 거죠. 거기는 더 크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잡아야죠.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중국인 와이프를 2사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도 중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으로 옮겨간다 그러고, 또 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여기 있을 때 중국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자기보다 돈을 더 법니다. 장사해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또 사업을 또 벌려놔가지고 미용 사업 쪽으로 또 해가지고 요즘 그 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손대가지고 또 돈을 또 짭짤하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여기서 성형해주고 그거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 보고 그 일하지 말고 자기 일 도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던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 전환비는 뭐냐? 뭔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비율인데, 소비된 연료의 양하고 생산된 새로운 연료의 양. 뭔가 들어왔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이 뭡니까? 소비된 연료의 양이고, 출력이 생산된 새로운 연료의 양인데, 이게 뭐 아까처럼 뭐죠? 우라늄이 들어오면 그게 뭐 핵반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비율이 줄어들겠지, 아무래도. 뭔가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1보다 커지는 건 증식이라고, 1보다 작은 걸 전환로라고 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중성자가 U235가 이게 천연 우라늄이고,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서 중성자들이 나가지고, 중성자들이 고속 중성자가 뭐 저속 중성자를 해가지고 열 중성자하고 충돌이 나면서, 그래서 뭐 238이 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되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핵분열을 해가지고 증식을 하는데, 고속 증식으로 이게 자꾸 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수로 같은 경우는 한 50%로 이게 줄어든다 이거죠. 50%를 써버린다 이거죠. 근데 고온가스로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고속중심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증대가 됩니다. 얘는 돈 넣고 돈 먹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중심로를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유한곡선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성전설로 애자가 구비해야 될 조건 뭐라고요? 네코절기표. 이제 다음에 80회 끝나고 나서 225분 문제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키워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하루에 풀 수 있는 문제를 30문제 정도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럼 문제 답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그때는 따로 이런 걸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그때는 노트를 가져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써보십시오. 직접 써가지고 오십시오. 문제는 다 돼 있죠,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키워드를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를 보고, 거기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답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산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운전하면 되죠. 공부하시면 되죠. 기본이 갖춰져 있는데, 자기가 공력도 되고, 그 다음에 체력도 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됩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꼭 된다는 게 아니죠. 네코절기표. 그럼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코로나 방전 시 견뎌줘야 된다.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고 견뎌줘야 된다.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는다. 기계적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코절기표. 표면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충분한 정기적인 표면 저항을 가지고 있고, 누설 전류도 작아야 된다. 이런 거고. 애자의 종류는 핀현 장지 내, 피내자, 간모양 66kV, 현세자 보시면 66kV, 이렇게 클레비스형, 볼스케형용 254mm, 180mm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 써주시고요. 장간애자, 긴 막대기다 이거죠. 내무성도 좋고, 지지애자, 라인포스트애자 돼 있고요. 피년 장지대, 내무애자가 없네. 내무애자 해가지고 아까처럼 장간애자하고 내무애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내무애자는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케이블 활락이 발생하는 건 뭡니까? 케이블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신축을 일으키다 보니까 경사지에서는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아까처럼 그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이런 것들은. 이 활락 현상, 스토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맨홀에서 잡아준다 이거죠. 경사지에서는 요걸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좀 그려주시면 좀 낫겠죠. 그래서 이걸 대각선에서 맨홀 부분에서, 맨홀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핸들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고, 스토퍼는 여기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스토퍼로 잡혀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상단 고정 방식에서 스토퍼를 하고 상단을 고정하거나 중간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스프링을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상단은 딱 하고 있고 중간은 딱 잡고 있고 요건 중간에는 뭡니까? 맨홀이 있고 핸드홀이 있다고 돼 있네. 중간 고정 방식. 스프링은 여기서 위에서 잡아준다. 왜? 밑에서는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밑으로 떨어진데 왜 밑에서 잡아주냐 이거죠. 위에서 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니까. 제가 봤던 것들은 이 중간 고정 방식하고 중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주게끔. 상단은 고정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중간에는 고정되어 있는 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이걸 본 지가 한 2004년도쯤에 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기 때문에 어디 보면 사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그거 나중에 막 스캔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다니면서 맨날 찍죠. 자, 철심소음, 건선소음. 아까 것처럼 내부적인 부분이냐 외부적인 부분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변압기 소음, 교본 자석의 변동, 누설 자석, 변압기 철심, 2배 주파수로 고주파로 구성된다. 이거 고주파가 섞이게 되면은 소음이 더 발생된다 이 얘기고요. 변압기 철심은 결국 이제 철심이 자외현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 가지고 보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도 전원을 꺼도 그 보자력에서 자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적으로 이제 외형되는 일그러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일그러지니까 지지지지 이런 거 라디오 주파수 생기는 것처럼 얘가 귀소광판 부분이 생기고 그 귀소광판에 얘가 딱 채워질 때 뭔가 에너지가 채워질 때 불규칙하게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소음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고주파가 흘러가지고 어떤 주파수가 여러 개가 흘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접합부가 어떤 진동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와전류가 흐르면서 발열에 의해서 뭐 흔들린다든가 진동이 생기니까 그거에서 왜냐면 성층철심을 이용해서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붙여놓은 데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심의 이음새, 성층 간에 작용하는 자기력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자기적인 부분이 생겨서 거기서 FBI 아닙니까? FBI. 전류가 흐르죠? 자기가 있죠? 그럼 뭡니까? F가 발생하죠? F가 뭡니까? 이 흡입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얘가 흔들리면서 뭔가 성층들이 흔들리면서 소음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진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자석 자체를 찌그러지지 않게끔 좀 더 성층철심이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고주파 전류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철심이 장화되면서 더 틀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 건선소음은 진동 쪽입니다. 거의 건선소음은. 그래서 아까처럼 부하가 변동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선소음이 있고 코일 자체의 전자력에서 아까 이거는 전류가 아까는 철심이었는데 얘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뭡니까? 자석이 발생하죠. 자석에 의해서 힘이 생기죠.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FBI를 해서. 그 다음에 정전이행전압이나 전자이행전압 등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충격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선 제작 시에 몰딩 부분을 제대로 안 해놨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진동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나와 있습니다. 작용 종료량 아까 얘기했처럼 뭡니까? 세심을 일갈한 거 그리고 한심과 두심을 일갈한 거 이렇게 했을 때 C에는 3CS, CB는 CS 플러스 2CM을 해가지고 3심 케이블 정조용량을 계산하는데 그때 그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6분의 9C-CA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용 정조용량은 자기 정조용량 CS 플러스 이게 뭐죠? 상호 정조용량 3CM을 하는데 이 CS하고 3CM을 계산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3심 일갈과 그 다음에 한심과 두심을 일갈한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걸 가지고 그 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예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해놓고 아까 제가 나왔던 그 그림대로 돼 있다 그러면 C에는 CS 플러스 3CM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림을 갖다 그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낫지 않겠냐. 표현을 여러 방법으로 해주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1호사 계통 여기 보시면 Y 이게 여기 사고가 나면서 Y가 된다는 얘기죠. 10%, 60%, 50%, 40%, 20%인데 40%, 20%의 F가 되면서 이게 Y죠. 이게 뭐라고요? 델타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델타로 되면서 이게 20%, 10%, 6.67이 됐네 지금.
요게 델타로 되면서 요 델타 부분하고 올라가면서 전달함수로 이게 변해버렸네. 그래서 요걸 곱할 때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양쪽을 병렬로 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것 같은데? 야, 요걸 나눴네, 요거하고. 이걸 Y로 해가지고. Y로 해버려서 나눠버렸네, 요거를. 60, 40, 20을 Y로 해서 20, 10, 6.67로 요걸 바꿔버린 겁니다, 가운데 거는,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요 60에다 40, 60, 20 해서 얘가 20이 됐고, 요게 이렇게 됐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게 델타로 돼 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게 이 윗선이었고, 요게 밑선이었는데, 그거를 Y로 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요 사거지점 F2 부분에, 요 밑에 걸 Y로 바꾼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고거 사고 지점에서의 고장전류를 계산한 겁니다. 발전기로부터 얼마나 들어오고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요쪽에서 얼마 들어오고 요쪽에서 얼마 들어오는지를 요거를 델타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로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사고 지점에 요거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변전소 접지를 왜 하느냐? 기기보호, 인체보호 뭐 이런 것들이죠. 토치에서 접점 인하보. 아까처럼 접지 저항 측정할 때 뭐라고요? 대지 구유 저항을 측정할 때 워너의 사정구법, 호울라시 브릿지법 등을 위해서 대지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치에서 접점 인하보, 토양의 고유 대지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최대 지락 전류 계산하는데 지락 사고 시 40% 정도가 다른 데로 분류되고 60% 정도만 들어온다고요. 아까 이게 지금 IEEE 스탠다드 80-1986에서 1992인가? 그거로 변환이 되면서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요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그거하고, 뭐, 몸무게 60g, 그거 계산하는 거, 0.116, 그거 바뀌고. 그거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옛날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50카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60%가 분리가 되니까 한 30카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기, 소유 접지정을 할 때는 그 기기 부분은 보통 1500V 아니면 2000V 정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1500V로 해가지고 여기에 흘러가는 I가 아까 뭐였죠? 그리고 0.6IG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한 30카 정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 곱하기 하니까 30카가 안 되나 보네. 여기 R0가 10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150Ω입니다. 그죠? 150. 여기 150A 정도가 흘러지게끔 이렇게 계산한 거네, 지금 여기는. 150A. 변전소. 그래야지 이제 R0가 15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허용 접촉 전압. 얘 보시면 접촉을 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요게 IK는 0.116으로 나옵니다. 0.116. 1000 플러스 1.5 로에스에서 이게 RF가 3ohm이 됩니다. 3ohm. 인치의 저항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RF가 있고요. 여기 가서는 2RF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셔야 될 게 3개입니다. 3개.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얘는 3개죠. 하나, 둘, 3개죠. 3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발 사이에.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면 3개가 나오려면 어떡합니까? 3개. 3개라는 걸 딱 생각하고 계십니다. 얘가 손을 안 대고 발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 사이에 저항이 하나 있죠? 저쪽에서 내 발까지 저항이 하나 있죠? 내 발에서 나가는 게 하나가 있죠? 그럼 얘가 3개가 나온 겁니다. 이 위로 올라갔죠? 3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나? 예?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몸에 저항이 하나 있죠? 다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다리 하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다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에서 옆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내가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이 3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손댄 부분하고 얘하고는 내 다리 사이에서는 뭡니까? 내 다리 사이에서는 다리가 붙은 겁니다. 내가 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잡았을 땐 다리는 떨어진 거고요. 내가 이걸 잡았을 땐 다리는 붙은 겁니다. 다리가 O자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본 거고, 다리 양쪽에는 뭐가 두 개가 있다고요. 항상 다리 양쪽에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다리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잡았으니까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는 붙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렬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뭡니까? 다리가 붙었죠? 다리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RF. 풋이 3옴 정도 돼가는데 다리가 붙었으니까 병렬이니까 2로 나눈 겁니다. 베이스 플러스 2RF인데, 여기서, 요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가 1000옴 정도 되고 이게 3옴 정도가 되니까 3 나누기 2 해가지고 1.5옴이 되는데, 여기 보폭전압에 가서는 몸은 있죠? 근데 얘가 진전이 됩니다. 3개. 하나, 둘, 3개. 여기도. 3개. 근데 이 3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예? 저는 요거로 이렇게 3개를 보느냐? 여기 3개를 보느냐? 또 틀려지죠? 이거로 보면 이것도 3개죠? 여기도 3개죠?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하나, 둘, 3개죠? 이렇게. 3개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있는데 이게 병렬로 가느냐, R1하고 R2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3개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틀려집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죠. 근데 하나, 둘, 3개죠. 근데 여기는 3개가 어떻게 되죠? 하나,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3개가 안 되니까 이거 3개로 해도 되고 이거 3개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베이스하고 풋 부분은 3개입니다. 이게 몸은 부분은 3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 발이 손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니까 얘 병렬 아닙니까? 다리가. 그때는 붙으니까 3개라는 개념을 R2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나 3개로 이렇게 저는 외워버렸고, 그림은 저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3개라는 부분이 여기가 하나, 둘, 3개로 외워버렸고, 왜? 직렬로 돼야 되거든요. 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몸을 지나서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손을 안 잡았으니까 다리로 들어왔다 다리로 나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6로에스가 됩니다. RF가 2개가 직렬이 돼버립니다. 그 116이라는 게 나옵니다. 116이 요게 아까 보시면 I자승 T는 0.0135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0.116T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116이라는 게 116, 117 이렇게 나오는데요. 0.17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식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토체에서 접전 이남보,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고 최대 지락전을 결정하고, 토체에서 수유접 지장을 결정하고, 접촉 전압을 결정하고, 전이 뭐였죠? 전이경도를 계산하고, 전이경도를 계산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GPR이라 가지고 그랜드 포텐셜 라이즈 해가지고 3차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전이경도가 또 나옵니다. 보폭전압, 접촉전압, 전이경도 이 부분 다 계산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치에서 전이경도를 계산한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안정성을 본 다음에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완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800메가와트, 1200와트인데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뭐라고요? 크이지 파상. 일단 크이지 파상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고 계시면 되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입니다. 뭐라고요? 지진이 있고, 과열자가 있고, 저열자가 있고, 여긴 뭐라고요? 전기자가 있고, 여긴 뭐라고요?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요? 고정자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곡선, 안정도의 그 곡선, 냉각 곡선에 대한 곡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쭉. 근데 이거를 이제 K 특성 정수, 이거는 외워주셔야죠. 100PA, K는, 발전기 특성 정수는 나와있는데, 이게 속도 조절 곱하기 F분의 100 곱하기 메가와트입니다. 이 PA는 전격입니다. 전격 출력.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50메가와트 전격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300메가와트로 운전 중에 있다. 그럼 이게 좀 헷갈릴 때 300메가와트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300메가와트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뒤에 전격 출력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350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600하고 한 90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KA 같은 경우 533이고, KB는 666이네요.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 900하고 600을 더하면은 1500이죠? 1200인데. 예? 그러면 한 500하고 700 정도로 계산했으면 되죠. 대략적으로. 500하고 한 700 정도인데, 얘 속도 조정률이 틀리다 보니까 얘가 또 더 분담을 하게 된 거죠.
왜? 얘가 2.5 아닙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었다 그러면 얘가 한 500 정도가 됐을 텐데. 얘가 더 분담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담률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1500이 맞죠? 1200이라는 건 얘 발전기 출력이,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문제가 발백하고 1200인데 1500을 해야 되니까 아까 뭐라고요? 제가 600하고 900 정도를 봤다 그랬죠? 600하고 900을. 그러면은, 보시면은, 600하고 800 정도 나왔네요, 부하 분담이. 얘가 좀 더 부하 분담을 한 거네요. 근데 얘는 뭡니까? 특성 연수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 특성 연수를 1500에 대해서 분담률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한 단계 더 해줘야 되는데, 요것들은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주류 계산. 전력주류 계산의 정의가 뭐냐?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전력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PQV 데이터 4개의 그 기지량과 미지량을 해서 하는데, 이런데 전력주류 계산에 대한 목적, 뭐가 있다고요? 키워드? 사운화. 사가 뭐였죠? 사고 예방 제어. 운영계획 위반. 확충계획 위반. 이런 부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PQV 데이터 해가지고 기지량 미지량 해가지고 발부기 해가지고 냈던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 기법.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응, 미은, 가우스 자재법, 뉴턴-라스법, 분할법. 이게 디카플트법입니다. 분할법이. 이게 패스트 디카플트법이고 이게 직류 조류 계산법입니다. 이거는 전력지류 계산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도에 가면 또 다른 해석 방법들이 있죠.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PQV 데이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선도라든가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송전선에 대한 접속 상태라든가 그 선로정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기억은 뭡니까? 기억, 니은, 선비,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Y역 그 내용 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자재법과 뉴턴-라스법의 그 수렴 속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 놓은 자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분할법은 이거를 조금 분할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P하고 Q 쪽으로 이제 빼는 겁니다. P하고 Q 쪽으로 해서 PF, QV 쪽으로 빼가지고 반복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간사적으로, 간소화해서 계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나중에 스파시티 행렬 쪽으로 묶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P하고 Q 쪽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쉽게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분할법은 그걸 더 간략한 거고요. 직류조류 계산법은 X분만 가지고, X분의 위상차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직류조류 계산법도 물어봅니다. 10점짜리로. 그럼 X분의 뭡니까? 그 위에 위상차, 세타, KM, 세타 해가지고 양쪽의 위상차를 가지고, X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직류조류 계산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 운전 중에 발전기 단자에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이걸 단위법으로 해라. 시간에 따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PU로 해서. 무부하 운전, 부하 운전일 때 어떻게 되냐.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은 차가도 해가지고 X 땡땡 해가지고 치고, 과도는 X 땡, 그리고 동기는 X,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뭡니까? 파크의 이분작용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D축과 Q축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XD나 XQ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락전류가 차가도 상태에선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고장전류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과도 상태에선 임피던스가 그보다 약간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감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상 상태에서는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그리실 때 사실 발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몇 프로? 20%, 요게 몇 프로? 30%, 요게 몇 프로? 90에서 100%. 그렇기 때문에 고장전류는 이렇게 차가도 임피던스는 20% 정도니까 고장전류가 이렇게 줄었고, 과도는 30%니까 고장전류가 이렇게 줄었고, 정상은 90에서 100%니까 고장전류가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시간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0.1초 이내,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0.1초에서 10초, 10초 이상,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그거를 아까 PU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X는, R은 I분의 V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 직축 동기 일렉트런스, Q축 동기 일렉트런스. 그래서 이분작용법 이런 내용들도 좀 적어주시고,
이거는 무부하십니다. 근데 부하 운전 중에는 이게 변하겠죠. 부하 운전 시에는 P 플러스 JQ에 의해서 VI 컨주게이트에서 얘가 이런 부분이 I 값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 값이 요 임피던스에 따라서 요게 변화가 되면서 요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요 I는 R분의 V에서 VD분의 인데 E가 뭡니까? V 플러스 JXI분의 전압 강화만큼. 이게 뭡니까? 수차 발전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수차 발전기에서 전압 상승 일어나는 이상 전압 상승 나올 때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플러스 JXDI 해가지고 요거만큼이 몇 프로 올라가냐? 1.13, 1.2, 1.79 나왔었죠. 그거만큼 얘가 증진이 되는 것처럼 얘가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감소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전류 부분이 틀려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 조금 혼돈이 되는데 요것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아까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아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요걸 등면접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등면접법.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4개 그림이 있었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림을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등면접법 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등면접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PA, PB. PA, PB, PC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PA, PB가 여기였죠? PC가 여기 있죠? 교과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PA이고, 여기가 PB고, PC를 이렇게 해주시고, A, B, C, D, E, F, G 이렇게 써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교과서하고 똑같이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고장 발생해서 PB 곡선을 따라서, 이거 좀 볼까요? 고장이 P에서 PB 곡선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건 PC 곡선이거든요? 이걸 틀리게 쓴 겁니다. 이게 PB고, 이게 PC입니다. 이 안에 내용은 이건데, 그래프는 또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PA, PB, PC를 하려면 얘가 PA로 그리고 얘는 PC로 그리고 얘는 PB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그냥 모르고 썼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PB 곡선이거든요. 요거를 하려면. 뭐냐면은 여기서 운전 중에 있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가속을 하다가 지금 1회선으로 복귀를 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1회선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페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가 PB 곡선이 되는 거고 얘가 PC 곡선이 되는데 이걸 잘못 써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라는 거죠. 성전 전류가 어떻게 변하냐. 요게 임피던스가 아까 2분의 XG에서 XF로 갔다가 X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안정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마진이 일찍 오게 되면 요만큼 마진 생기고 요게 딱 그 포화점에 오게 되면 마진 없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탈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면적에 따라서. 등면접법에 대한 장단점. 근데 이제 그 단단법을 여러 번 물어봤었죠. 지금 최근에.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단단법만 물어봤습니다. 안정도에서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또 나올까 지금 생각하는데 안정도 향상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최근에도 나왔고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그러면 안정도가 뭐고 그걸 어떻게 향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쓰기가 참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누구나 다 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중거리 성전술 T형 여기서 이제 T형인데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T형이니까 뭡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2분의 Z고 여기 2분의 Z입니다. 여기는 Y고요. 파형에서는 뒤에 가서 보시면 파형에서는 여기가 Z고 얘가 2분의 Y고 얘가 2분의 Y입니다. 그럼 이게 뒤에서부터 넘어가면서 계산을 한다 그랬죠? 얘도 뒤에서부터 넘어가니까 뭐라고요? 요 지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요 지점은 이거니까 그 지점에 딱 들어와서 보는 게 EC죠. 요 지점. 그러니까 EC는 뭡니까? 여기 뭡니까? ER 플러스 여기 단자전압 강하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EC 다음에 IC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는 ES가 나오죠. 그 ES가 나오고 그 다음에 IS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IS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ES가 넘어가는 게 더 낫겠죠. 여기서는. 아, ES가 먼저 나오는 게 낫네. 전압을 보고 항상 그 전압을 찍고 가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IR은 안 되니까 여기 지점을 보면 뭡니까? 요 지점의 전압이나 요 지점의 전압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부터 보는 거죠. ICR부터. 여기 전압을 먼저 찍고 가는데 전압이 같으니까 ICR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I가 있죠. 근데 I는 요 ICR하고 IR하고 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볼 때는 요 전압을 찍으라고 여기.
여기가 ES 전압이니까 ES 전압을 찍고, 그 다음에 ICS 찍고, IS 찍고. 전압을 먼저 찍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상전압과 상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저기서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C형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X형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틀려지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틀려진 겁니다. 여기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근데 계산값은 거의 유사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